자, 2014년입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에 넥서크로 14가 출시가 됩니다. 저도 그 초기 프로젝트에 투입했던 기억이 나고, 뭐 이 자리에서도 그 프로젝트에 투입하셨던 분도 아까 그 바깥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약 프로젝트는 한 1년 전, 1년 정도 진행이 됐고, 범위는 약 차세대급 이렇게 진행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개발 생산성은 X 플랫폼 그 개발 패턴을 이어받아서 생산성은 많이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이슈가 기억이 납니다. 뭐 예를 들면 OS나 디바이스 그리고 브라우저의 파편화가 좀 기억에 남고 이슈로 기억에 남고, 그리고 MLM에 아무래도 넥서크로 14가 이제 초기 도입되는 단계여서 MLM에 대한 기술 검증, 기술에 대한 검증,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처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소 기억에 남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죠.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택시를 굉장히 많이 탔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그 그룹에서 이 당시에는 아마 1등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저희는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너무 크리스마스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께서 우리 팀원들한테 노고가 많다고 케이크를 하나씩 사주셨던 우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 후로 3년간 넥서크로 14는 그 500여 개의 레퍼런스를 갖게 됩니다. 고객과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퍼블리셔들, 이 모든 분들의 의견을 검토 또 반영하고 적용하여서 오늘의 과정에 있는 넥서크로 17이 태어나게 됐고요. 이런 과정의 결과이자 또 이런 과정의 수혜자인 넥서크로 14를 지금부터 하나씩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해드릴 순서는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대응, 그리고 데이터의 시각화 측면, 그리고 개발 표준화, 그리고 성능에 대한 측면,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앞전에 리얼 OSMU, 그러니까 OSMU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OSMU 뭐 좀 이해가 잘 가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서비스되면서 하나의 리소스로 개발되고 관리되어진다는 개념입니다. 넥서크로는 MLM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 OSMU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하였어요. 그리고 넥서크로 14도 이 MLM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넥서크로 17에서는 디바이스 스크린의 최적화와 그리고 새로운 기능인 MLM 에뮬레이터를 추가로 붙여서 더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OSMU의 시작인 프로젝트 위자드는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할지, 또 어떤 스크린을 사용할지, 또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구현할지에 대한 빠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위자드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임의로 생성하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은 오늘 오셔서 처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밖에서 보셨겠네요. 보시는 거는 우리 넥서크로 플랫폼이고요. 앞에 이제 시연할 때 보시던 테마는 이제 검은색 테마였지만 테마는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하얀색 테마로만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프로젝트 위자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시죠. 일단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하기로 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에 프로젝트 네임을 입력하시고요. 다음 스텝으로 가시면 보시는 거는 이제 디바이스 타입을 선택하는 그런 화면이고요. 디바이스 타입은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타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에는 스크린별로 우리가 사이즈를 일일이 지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넥서크로 17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타입만 선택하시면, 뭐 앞전에도 잠깐 설명 들으셨지만 모든 디바이스에 상호 호환적이게 자동으로 맞춰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스텝은 앞전에 선택한 디바이스 타입의 프레임 구조를 선택하는 화면인데요.
프레임 구조는 사이트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프레임 구조로 저희가 임의로 몇 가지 이렇게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데스크탑의 템플릿을 임의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프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한 프레임이 어떤 구조로 생성될지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에 다시 모바일도 이렇게 프레임 타입을 바로 선택을 하고 일단 완료를 눌러보시죠. 예. 자, 임의로 프로젝트가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구성된 프로젝트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메인 프레임 하단에 우리가 선택한 템플릿 구조대로 탑, 레프트, 버튼, 그리고 워크 프레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은 어떤가요? 모바일도 탑, 워크 프레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콘텐츠를 아무것도 올려놓진 않았지만 일단 프로젝트는 이대로 완성되고 시뮬레이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현까지는 아니죠. 지금까지 위젯을 통해서 생성한 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지만 다소 해상도가 다 보이지는 않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가 구성한 프로젝트가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구성될지에 대한 대강 내용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보시는 게 MLM 에뮬레이터인데요. 이렇게 모바일은 모바일 뷰가 어떻게 보일지를 이제 사전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좀 아무것도 없는 컨텐츠를 가지고 보니까 좀 이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저희가 기구성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프레임 구조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가 다소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조미정 선생님이 굉장히 지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구조를 보시면 방금 전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생성했던 그 프레임 구조랑 동일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메인 프레임, 데스크탑 쪽 메인 프레임은 탑, 레프트, 버튼, 워크 프레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모바일 쪽도 이렇게 탑, 워크 프레임 이렇게 구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메인 페이지 쪽에 컨텐츠를 추가한 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예. 메인 화면에, 예. 천천히 하시죠. 예. 자, 메인 화면의 컨텐츠는 이렇게 일반 사이트의 메인 화면처럼 구성해 놓았습니다. 보이시죠? 모바일 쪽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컨텐츠 사이즈에 맞게 위치를 이동시켜 놨죠. 재구성한 게 아니라 데스크탑에 있는 걸 재사용해서 스테파에서 구현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미리 구성한 화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크탑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사이트처럼 보이고요. 모바일은 당연히 모바일에 맞게끔 우리가 재설정한 그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바이스 타입별로 대응하는 넥사크로 17의 일부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OSMU랑 MLM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 것이 사용성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업무 환경에서는 데이터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목록, 그리고 그리드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런 목록에 대한 데이터는 디바이스 타입이 변경됨에 따라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목록 형태로 모바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사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측에 있는 형태대로, 우측에 있는 형태대로 차트나 타일, 그리고 카드 같은 형태로 쓰이게 되면 사용성은 상당히 향상될 것처럼 저희가 생각이 드는데요. 리스트 뷰는 대표적인 OSMU 기능 중에 하나이고, 목록 형태의 컴포넌트를 디바이스별로 이제 적합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데스크탑에서는 이렇게 리스트로 보이고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카드나 타일처럼 타일 유형으로, 아니면 또 다른 그거에 맞는 포맷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인 거죠. 자,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넥사크로 17은 기본 차트를 제품 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넥사크루 17 내의 기본 차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 전에 이제 OSM6 컨셉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모든 디바이스에 동일하게 표현된다.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데스크탑에 구현된 게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별도의 이제 설정이나 활용 없이 바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셋을 그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 간편하게 드래그 앤 드롭 형태로만 이제 이끌어도 간편하게 데이터셋이 생성되는 그런 편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시연을 통해서 리스트 뷰 그리고 차트의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은 이제 사원 관리 현황이라고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리스트 화면이고요. 이 리스트 화면의 구성을 잠깐 살펴보면 상단에는 저렇게 검색 컨디션들을 이제 모아놨고요. 그 하단에는 그리드로, 우리가 일반 그리드로 데이터의 목록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리스트 뷰를 통해서 저 리스트 하단에 또 다른 목록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목록을 디바이스별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그 하단의 리스트 뷰로 목록을 한번 만들어 주시죠. 예, 저게 리스트 뷰 컴포넌트고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데이터를 채우는 방식은 똑같죠. 예, 더블 클릭해서 이제 다른 포맷에 대한 세팅을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을 생성하고요. 그리고 밴드를 하나 추가합니다. 밴드의 사이즈를 조정하고요. 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브 콘텐츠 에디터라고 필드 영역을 클릭하면 뜨는 서브 콘텐츠 에디터에 이제 데이터 필드 그리고 이미지 그리고 라벨 등을 올려놔서 세팅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일단 이 포맷에 대한 부분은 미리 가지고 있는 스크립트를 넣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서브 콘텐츠 에디터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또 서브 콘텐츠 에디터까지 들어갈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는 이미지가 이제 표현될 거고요. 그리고 사원부서 이름이라는 라벨이 표기가 됐고, 그리고 우측에는 데이터를 바인드할 수 있는 필드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완료를 다 누르시고 일단은 레이어, 그러니까 모바일 쪽 레이어에 저 리스트 뷰를 포지션을 시킬 건데요. 지금은 이제 스텝 기능을 이용해서 또 다른 스텝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리스트 뷰를 올려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표현될 때 어떻게 표현될지 방금 전에 우리가 포맷을 생성했으니까 그 포맷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맷 제로 생성한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성하면 보시는 화면처럼 일단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좌측은 리스트, 그러니까 일반 그리드였고 그리드로 표현되는 데이터가 우측에는 저런 식으로 사용성을 훨씬 향상시킨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걸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에뮬레이터는 조금 이따 보시기로 하시고 다시 데스크탑으로 가서 이번에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일단 차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차트는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 바로 차트가 생성이 됩니다. 물론 바차트지만 이 바차트의 형식대로 데이터는 사전에 좀 미리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자, 이제 모바일 레이어로 다시 가서 다시 스텝을 추가하고 차트를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데이터의 표현에 대한 샘플을 일단 완료를 했는데요. 이제 에뮬레이터를 통해서 데스크탑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다시 모바일에서는 각각 리스트 뷰와 차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스크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는 리스트, 그러니까 그리드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리스트 뷰로 표현된 데이터, 그리고 그 하단에는 차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보이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록으로 표시됐던 건 이렇게 사용성이 좀 떨어지게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 스텝으로 우리가 두 번째 스텝에 구성한 리스트 뷰는 보시는 것처럼 사용성이 훨씬 향상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차트는 어떤가요? 데스크탑에 표현했던 차트가 그대로 모바일에서도 표현이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호환의 의미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에 표현하는 방법으로 리스트 뷰와 차트에 대한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표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컨설팅 그룹이고요. 저는 일단 컨설팅 그룹이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코드 표준화나 공통 컴포넌트와 같은 표준화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공통 컴포넌트의 경우 이제 화면 설계로부터 사용되는 이제 컴포넌트를 식별하고 정의하는 일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대개 우리 경험상으로 보면 이런 컴포넌트들은 보시는 것처럼 복합 컴포넌트, 그러니까 하나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컴포넌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맞게 또 사용자에 맞게 커스텀 요건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컴포넌트로 단일화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사용자 컴포넌트는 계속 재구성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제 설명드릴 유저 컴포넌트는 이런 고객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기존에 X 플랫폼과 넷사크로 플랫폼도 이 사용자 컴포넌트는 지원을 하는 기능이었습니다만, 생성하는 그 자체의 단계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번 넷사크로 17에는 보시는 것처럼 위자드 방식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복잡한 과정을 좀 배제하고, 그리고 쉽고 빠르게 구현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시연을 통해서 사용자 컴포넌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시연을 할 샘플은 사용자 컴포넌트 중에 프롬프트 달력을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죠. 유저 컴포넌트의 시작은 프로젝트 위자드를 프로젝트를 만들듯이 프로젝트 위자드를 생성하는 것부터 시작되고요. 예. 지금 모듈을 선택을 했죠. 모듈의 이름을 그 하단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을 오브젝을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모듈 이름 입력하는 부분이 안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예. 모듈 이름을 입력하고,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일단 다음 스텝은 상속받은 오브젝의 프로퍼티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스텝이 됩니다. 임의로 일단 스텝에 어트리뷰트를 수정하고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 가지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하나는 메타 인포, 그러니까 사용자 컴포넌트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터페이스에 사용할 파라미터, 그러니까 어규먼트를 세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기능 JS가 하나 생성이 되고, 다시 그 아래는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 관련된 JS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기능 JS 안에 지금 프롬프트 달력을 구성할 거니까 두 개의 달력 컴포넌트를 생성을 하고, 그 달력 컴포넌트에 이벤트를 다는 작업을 이 기능 JS 안에서 구현할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스크립트는 먼저 붙여놓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간단한데요. 혹시 저희가 오류를 범할 수 있어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드 스니펫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붙여 넣을 건데요. 앞전에 이제 잠깐 그 그룹장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코드 스니펫은 프로젝트의 코딩 표준화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를 보시고 계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단에 두 개의 캘린더, 그러니까 달력 컴포넌트를 두 개 생성을 했고요. 프롬프트니까 두 개 생성했고요. 하단에 달력 컴포넌트를 클릭했을 때에, 아니면 온체인지 했을 때에 이벤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보시면 좀 이해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개발자라고 판단한 측면에서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from 달력을 클릭하고 to 달력을 클릭하면 from 데이터와 to 데이터를 얼럿으로 뿌려주는 그런 기능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플로이를 통해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하나의 파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된 사용자 컴포넌트는 X모듈이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생성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인스톨 모듈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지금 생성한 모듈을 추가하는 과정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스톨 모듈 메뉴가 보이시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생성한 X 모듈을 선택해서 완료를 하시면, 네, 물론 이제 툴바에 추가하는 옵션도 이렇게 설정을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시면 툴이 전체적으로 리로드 되면서 우리가 넥사크로 스튜디오 안에 툴바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어낸 사용자 컴포넌트가 배치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생성된 걸 한번 빈 폼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 예, 사용자 컴포넌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실행해서 실행 확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제 방금 전에 스크립팅은 두 개의 캘린더랑 div 컴포넌트에 생성을 했고, 그리고 from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to 데이터를 선택하면 얼럿으로 from to에 대한 값이 표현되는 그런 사용자 컴포넌트를 임의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뭐 다양하게 추가해 넣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시연을 위해서는 짧게 얼럿 정도, 값을 가져오는 얼럿 정도만 표현해 보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개발 표준화 영역에 대해서 사용자 컴포넌트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간단하게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지 않아서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리사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래 프로젝트 이름들을 보면 프리픽스로 이제 G라는 프리픽스를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 있죠. GMS, GPLS, 뭐 GSCM, 뭐 GQMS,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 말은 이제 다국어 요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국어 요건이 있다는 거고, 리사이징에 대한 요건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지금 이제 설명드릴 P2 컨텐츠 그리고 어레인지먼트는 이런 리사이징에 대한 화면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했는지, 넥사크로 17은 어떤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P2 컨텐츠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라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벨이 영문으로 바뀌었을 때 텍스트 길이가 길어지죠. 그러면 라벨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텍스트 길이에 맞게 커지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P2 컨텐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들으셨겠지만, 기준 컴포넌트를 지정을 하면 기준 컴포넌트의 사이즈가 변경됨에 따라서 종속적인 컴포넌트도 그 포지션이 같이 변경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연을 보여드릴 건데요. 시연을 통해서 어레인지먼트 또 P2 컨텐츠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어 기능은 저희가 임의로 먼저 넣어놨고요. 모든 쪽에 반영을 한 건 아니고 컨디션 쪽에만 반영을 해놨습니다. 영어랑 한국어랑 계속 바꾸고 있으시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는 라벨의 크기가 변하면서 텍스트 길이가 변하면서 라벨 크기도 자동으로 변하는 걸 하나 볼 수 있고, 하나는 저 라벨에 해당하는 값 컨텐츠와 우리가 지금 라벨 컨텐츠와 오버랩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저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일단 저 P2 컨텐츠 기능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레인지먼트를 통해서 저렇게 적절하지 않은 이제 컴포넌트 이제 포지션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레인지먼트는 보시는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만 가지고도 기준 컴포넌트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어레인지먼트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자, 컨디션 부분에 대한 어레인지먼트 세팅이 완료가 됐고,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라벨이 커지면 그 값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도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저희는 굉장히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만든 기능입니다. 뭐 지금 횡적으로만 보여드려서 그렇지만 종적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간단하게 어레인지먼트 그리고 피트 컨텐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원래는 제가 아젠다에 있던 내용이 아니어서 되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의 이제 마지막 주제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넥사크로 77이 출시되는 오늘같이 이제 좋은 날에 또 성능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좀 컨설팅 그룹이라 실제로 프로젝트 내에서 성능에 대한 이슈를 많이 만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민감하다고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필 이 적당한 날에 이런 얘기를 또 꺼내는 이유는 업무 시스템과 이제 대용량 데이터 그리고 웹을 지원하는 플랫폼과 컴포넌트의 반응 속도 간에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넣었고요. 넥사크로 17에서는 이런 대용량 데이터의 스크롤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스마트 스크롤이라는 기능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스마트 스크롤 기능은 대용량 데이터의 스크롤 시에 활성화된 롤을 지정해서 렌더 속도를 향상시킨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두 가지 패턴의 그리드는 그 웹상에서 웹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픈 프로젝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리드 유형 두 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보여드릴 그리드는 센차 EXJS의 리얼 그리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웨이트 커서를 좀 보여주실까요? 좀 화면이 너무 좀 작은데요. 네. 지금 원래 해상도가 굉장히 컸는데 해상도가 막상 시연하려니까 작은 해상도로 표현이 돼서 우리 전미정 선생님이 시연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상도가 좀 맞춰진 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그리드는 일단 JQ 그리드인데요. JQ 그리드는 위아래로 스크롤링 시에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숨김으로써 데이터 스크롤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이제 바르지가 않아서 방금 전에 이제 센차 그리드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센차 그리드는 사실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면 웨이트 커서가 형성됩니다. 지금 빈 화면이 보이는 저 영역에 웨이트 커서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고객 쪽에 이제 저희가 투입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스크롤이 움직일 때도 데이터를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스크롤이 움직이는 그 상태의 데이터도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냥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보여드릴 수 있는데 스크롤 속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사용성이 저희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개선 요청을 넥사크로 17은 적어도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스마트 스크롤이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스크롤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그리드에 다 적용할 수 있고 아까 전에 이제 리스트 뷰도 설명해드렸지만 리스트 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 중에 패스트 V 스크롤 타입이라는 어트리뷰트만 조정을 하면 그러면 스마트 스크롤 기능은 완료가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타입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요. 그 중에 우리 전미정 선생님이 임의로 하나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건 이제 로컬 웹 서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넥사크로 자체에 이제 로컬 웹 서버가 추가가 되어서 뭐 별도의 서버를 구동하지 않아도 바로 저렇게 브라우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 10만 건 정도 추가를 해보고요.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렸다 올렸다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스크롤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활성화돼서 볼 수 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죠. 이제 스크롤을 이제 놓게 되면 스크롤 위치에 있는 데이터는 전체적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스크롤 한번 놔볼까요? 예,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스마트 스크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말고 이제 다른 타입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스마트 스크롤의 지금 방금 보여드린 타입은 탑, 센터,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영역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였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트랙바죠. 트랙바 팔로우라고 스크롤이 움직이는 그 로우의 데이터를 활성화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역시 추가하고요. 사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뭐 100만 건까지 추가해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크롤이 움직임에 따라 활성화된 로우가 스크롤을 따라다니는 걸 보실 수 있죠. 앞에 보신 그 센차나 아니면 JQ 그리드처럼 데이터를 아예 안 보여주는 것보다 사용성이 상당히 향상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후에 더 많은 기능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일단 시간 관계상 저는 일단 성능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일단 시연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생각 같으면 일단 사실 이 뒤에도 기능에 대한 퍼스펙티브 그리고 통합 개발 환경에 관련된 통합 빌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전민정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자,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넥사크로 17은 단순한 논리로 진화된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계시겠지만 개발자와 그리고 디자이너, 퍼블리셔 그리고 모든 기획자 그리고 이런 의사들을 이제 의사 결정하실 수 있는 분들 포함해서 그동안 많은 차례의 요구가 있으셨고 그 요구들을 모두 반영하려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검증과 검토를 통해서 그 기능들을 다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넥사크로 17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필드에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고요. 넥사크로 17 120% 활용 레시피에 대한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